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초봄의 아침바람은 아직 이가 시릴 정도로 추웠습니다. 월요일 아침 지방의 낡은 사립고등학교 운동장 위로 조회종이 울리자 학생들은 각 반줄에 맞춰 느슨하게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흙먼지가 발끝에서 피어올랐고 마이크를 거치는 교감의 목소리는 어딘가 공허하게 운동장 끝을 맴돌았죠. 확성기 특유의 잡음 섞인 음성이 정렬 제대로 해라 앞줄 맞춰를 반복하는 동안 학생들은 저마다 하품을 삼키거나 옆 친구와 눈빛을 주고받으며 월요일 아침의 피로를 간신히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아침 풍경 속에서도 체육교사 하희우는 조용했습니다. 큰 소리로 학생들을 휘어잡지 않았고 호루라기를 남발하지도 않았죠. 그녀는 늘 긴 소매 체육복 위에 짙은 남색 바람막이를 걸친 채 학생들의 신발끈이 제대로 묶였는지 무릎 보호대가 올바른 방향인지를 먼저 살피는 교사였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지시보다는 먼저 손을 쓰는 편이었죠. 그녀는 아파하는 학생 옆에 이미 서 있었고 반별로 줄이 무너지기 전에 조용히 옆으로 들어서는 시기였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학생들 눈엔 눈치 빠른 선생으로 보이기도 했고 다른 교사들 눈엔 존재감 없는 선생으로 읽히기도 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선 순해서 만만한 선생이라는 말이 오래전부터 돌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벌점을 주지 않고 체벌은커녕 눈을 부라리는 일도 거의 없으니 그럴만했죠. 일부 교사들조차 하희운을 정규 발령 이전까지는 기간제 출신 특유의 눈치쟁이처럼 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교무회의에서 그녀의 의견이 묻히는 일은 흔했고 행정잡무가 슬그머니 넘어오는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때마다 하희우는 불평 없이 받아들였고 그게 또 만만하다는 인상을 굳혔습니다. 그러나 하희운의 눈빛만은 이상했습니다. 사람을 압도하는 종류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와서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 않는 사람 특유의 고요함이 그 눈 속에 깔려 있었습니다. 폭풍 뒤의 바다가 가장 잔잔한 것처럼 그 눈빛은 겉보기엔 온화했지만 어딘가 깊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바닥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알아챈 사람은 이 학교 안에 거의 없었죠. 문제는 조회가 끝나자마자 터졌습니다. 전교생 앞에서 체육복 미착용자를 확인하던 하희운 앞으로 3학년 한재민이 일부러 비웃듯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교복 넥타이는 아무렇게나 풀어 헤쳐져 있었고 입가에는 느긋하고 지저분한 웃음이 매달려 있었죠. 반 친구들 앞에서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는 방식이 몸에 배어 있는 아이였습니다. 무대 위에 오른 사람처럼 주변의 시선을 즐기면서 걸어왔습니다. 하희운이 복장 규정을 안내하자 한재민은 대뜸 반말을 던졌습니다. 선생이 뭔데 나한테 명령해요? 주변 학생들이 킥킥거렸고 몇몇 교사들은 못 본 척 시선을 빠르게 거두었습니다. 하희우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차분하게 다시 한번 복장을 갖추라고 말했죠. 그러자 한재민은 돌연 체육부실 열쇠를 내놓으라고 지금 당장 자기 반 체육시간 공을 꺼내달라고 윽박질렀습니다. 하희운이 규정상 수업 담당 교사를 통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순간 한재민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죠. 자신에게 처음으로 선을 긋는 어른을 짓밟아 버리겠다는 표정으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직전 사건은 체육창고 앞에서 본격적으로 벌어졌습니다. 한재민은 패거리 셋을 이끌고 하희운을 창고 쪽으로 불러냈고
운동장 뒤편이라 학생 왕래가 적다는 사실까지 이미 계산한 듯 장소를 골랐습니다. 평소 자주 어울리는 아이들이었죠. 혼자서는 겁쟁이지만 무리 속에서는 달라지는 종류의 아이들이 한재민 주변엔 늘 그런 식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하이윤이 수업 준비를 위해 공과 라켓을 정리하던 순간 한재민은 발로 창고 문을 차 닫아버렸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빛이 좁아지며 창고 안이 서늘해졌죠. 그리고 낮고 천천히 씹어뱉듯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냐? 하이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문 쪽으로 한 걸음 물러났지만 시선은 아이들의 움직임을 먼저 따라갔죠. 누군가 흥분해서 달려들면 부딪히지 않도록 각도를 조정하는 시기였습니다. 손을 먼저 들지 않고 거리를 재는 그 자세는 평범한 교사의 태도라기보다 오랜 훈련이 몸에 새겨진 사람의 습관에 훨씬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한재민은 그 침착함을 더 큰 모욕으로 읽었습니다. 자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교사를 전교생 앞에서 완전히 무너뜨려야겠다는 결심이 그 짧은 순간 그 아이의 눈 속에서 굳어지고 있었죠. 결국 한재민은 하이윤의 바람막이 옷깃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하이윤이 손목으로 막아내려는 순간 옷이 옆선에서 사납게 찢어지는 소리가 창고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른 천이 일순간 갈라지는 그 소리는 비좁은 공간 안에서 유독 크고 선명하게 울렸죠. 패거리 학생들조차 순간 당황한 듯 굳어버렸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크고 모욕적인 소리였으니까요. 체육복 안쪽 어깨선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작전 중 생긴 듯한 흉터 일부가 언뜻 눈에 걸렸습니다. 반듯하게 아문 흉터였지만 단순한 사고로 생긴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죠. 그걸 본 한 학생이 선생님 저거 뭐냐고 중얼거렸고 한재민은 오히려 비열하게 웃으며 말을 얹었습니다. 별거 있나? 아줌마가 좀 센 척하다 다친 거겠지. 그 말에 하이윤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깊숙이 묻어둔 과거를 누군가 맨손으로 함부로 헤집어 놓은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분노보다 더 깊고 슬픔보다 더 조용한 감정이었죠. 그때 체육부장 교사 오민석이 멀리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재민은 그 기척을 감지하자마자 재빨리 태도를 바꿨습니다. 뒤로 물러서며 선생님이 먼저 저를 밀었습니다라고 소리쳤고 패거리 학생들도 기다렸다는 듯 맞장구를 쳤죠. 오민석이 도착했을 때 찢어진 옷을 움켜쥔 쪽은 하이윤이었고 얼굴이 붉어진 쪽도 하이윤이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주인공이 더 불리한 장면이었죠. 한재민은 곧바로 휴대전화를 꺼내 아버지 비서실 이름이 저장된 번호를 일부러 보이듯 흔들었습니다. 교장실 가죠. 오늘 누가 학교 그만두는지 보게. 그 한마디에 주변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 하나가 교사를 모욕한 사건이 아니라 정치권력과 학교가 충돌하는 순간으로 장면의 성격 자체가 바뀌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이윤은 아무 말 없이 찢어진 옷자락을 붙잡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끝은 떨리지 않았죠. 오히려 너무 고요해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고요함이 더 불길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마치 지금 이 순간을 참지 못해 폭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폭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창고 안에 남은 침묵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꽤 오래 그 자리를 누르고 있었어요. 교장실로 올라가는 복도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수업종이 울렸는데도 몇몇 교사들이 교실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어 상황을 엿봤고 행정실 직원들도 눈치를 보며 서로 말을 아꼈죠.
복도 끝에서 끝까지 발소리만이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앞서 걷는 한재민의 걸음은 느긋했습니다. 양손을 주머니에 찌른 채 마치 자기 집 복도를 걷듯 어깨를 흔들며 나아갔죠. 그 뒤를 패거리 둘이 따랐고 가장 뒤에서 찢어진 옷자락을 여미며 걷는 하이윤의 발걸음만이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학교 전체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한기석의 외아들 한재민이 또 사고를 쳤고 이번엔 상대가 힘없어 보이는 여교사라는 사실을, 그리고 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학교는 진실보다 생존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그것은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학교에 몇 년 이상 몸담아온 사람이라면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불문율이었죠. 한재민이 관련된 일은 조용히 사라졌고 관련된 사람은 어느 순간 학교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 패턴을 모르는 교사는 없었습니다. 교장 박종구는 하이윤의 찢어진 옷을 보자마자 놀라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연기였죠. 진짜로 놀란 건 사건 자체가 아니라 일이 외부로 새나갈 가능성이었습니다. 박종구는 즉시 문을 닫고 커튼까지 치게 했습니다. 외부 시선을 차단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학생들에겐 일단 조용히 귀가 조치를 내리겠다고 말했죠. 겉으로는 질서 회복을 위한 조치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현장을 목격한 학생들을 빠르게 분산시켜 증언을 흩어버리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박종구는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오래 살아남은 교장들 중엔 그런 사람이 많았죠. 한재민은 교장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물까지 마시며 여유를 부렸습니다. 이 공간이 자기에게 유리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아이였죠. 반면 하이윤만이 교장 책상 앞에 선 채 찢어진 옷 위에 교무실용 외투를 급히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누가 봐도 피해자였습니다. 그런데 박종구가 가장 먼저 꺼낸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하 선생, 혹시 감정적으로 대응하신 부분은 없었나요? 그 한마디가 하이윤의 눈빛을 바꾸게 했습니다. 상처보다 더 잔인한 건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진실을 외면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하이윤은 이미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알미 분노보다 더 깊은 무게로 가슴 안쪽에 내려앉았습니다. 한재민은 준비라도 해온 듯 유창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자신은 체육용품을 빌리러 갔을 뿐인데 하이윤이 학생 인권을 무시하고 밀쳤고 자신이 방어하는 과정에서 옷이 찢어진 것 같다는 식이었죠.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고 표정은 오히려 억울함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패거리 학생 둘은 곧바로 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마치 누가 먼저 언제 말할지까지 맞춰둔 사람들처럼 서로의 말은 지나치게 매끄럽게 이어졌습니다. 조금이라도 경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매끄러움 자체가 수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은 원래 지저분하게 들어맞는 법이니까요. 오민석은 분명히 그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창구 앞에서 자신이 본 것과 지금 한재민이 말하는 것이 너무 달랐습니다. 그런데 한재민이 교장 앞에서도 비서실과 통화하는 척하며 압박을 넣자 오민석은 입을 쉽게 열지 못했습니다. 그건 비겁함이기도 했지만 이 학교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의 망설임이기도 했습니다. 박종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죠. 하 선생도 아직 정식 발령 전이니 신중해야 합니다라며 은근한 협박을 던졌습니다. 그 말은 사실상 이 학교에 계속 남고 싶으면 조용히 넘어가라는 뜻이었습니다. 교권이라는 단어가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진짜 끔찍한 장면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교장실 문이 다시 열리더니 학교 운영위원장과 생활지도부장이 들어왔습니다.
누구 하나 하이윤의 상태를 제대로 묻지 않았습니다. 다친 데는 없냐, 지금 어떠냐, 그 어떤 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학생 장래가 걸린 문제니까 확대하지 맙시다라는 말부터 나왔죠. 심지어 생활지도부장은 하이윤을 따로 복도로 불러내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재민 아버지가 교육위원회 쪽까지 손이 닿는 분이라 선생님이 이기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학생이랑 서로 오해였다 하고 정리하면 교장 선생님이 정규 전화는 챙겨줄 수도 있어요. 그건 회유라기보다 모욕 뒤에 던지는 두 번째 폭력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존엄과 미래를 흥정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행위였으니까요. 하이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도 창문 밖으로 아이들이 여전히 운동장을 뛰어다니고 있었고 그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그 소리를 듣는 하이윤의 눈빛엔 분노보다 갈등이 더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찢어진 옷매무새를 다시 정리하더니 천천히 휴대전화 액정을 켰습니다. 누군가에게 바로 전화를 걸 것 같았지만 의외로 화면을 오래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전화를 거는 순간 그냥 억울한 교사 한 명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하이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둔 과거와 일부러 지우고 살아온 이름까지 다시 세상으로 끌어올리게 되기 때문이었죠. 학생들을 가르치는 지금의 삶은 비록 초라해 보여도 피와 명령으로 돌아가던 과거보다 훨씬 평화로웠습니다. 그 평화를 스스로 깨는 일이 망설여졌던 겁니다. 그래서 버텼고 참았고 여기까지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장실 안에서 들려온 한재민의 비웃음이 마지막 선을 넘었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그 말이 복도까지 새어나온 것이었죠. 저런 여자들 원래 한번 강하게 눌러야 조용해져요. 오민석이 그 말을 듣고도 굳어버린 채 움직이지 못하는 동안 하이윤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학교에 적응하려 애쓰는 교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누군가에게 명령을 내리고 상황 전체를 장악하는 사람의 얼굴이 수면 위로 스쳐 올라왔습니다. 오래 가라앉혀둔 것이 결국 떠오르는 얼굴이었죠. 하이윤은 저장 이름조차 없는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상대는 신호가 두 번도 울리기 전에 전화를 받았죠. 하이윤은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이름, 현재 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짧은 문장 하나만 말했습니다. 더는 학생 보호가 불가능합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순간 정적에 잠겼다가 곧 단호하게 되물었습니다. 신원 공개 단계로 전환합니까? 하이윤은 잠시 운동장 쪽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봄 햇빛 아래 뛰어다니고 있었죠. 그 평범한 풍경을 끝까지 지키고 싶어서 여기까지 참아왔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스스로도 새삼스럽게 느끼는 듯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이윤은 낮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예, 이제 제가 직접 끝내겠습니다. 그 순간 교문 밖에 검은 차량 두 대가 아무 소리 없이 멈춰 섰습니다. 학교 안 누구도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 교장실에서 짓밟았다고 생각한 여교사의 이름 하나 때문에 이 학교와 국회의원 집안 그리고 그 뒤에 붙어있던 사람들 모두가 이제부터 완전히 다른 전쟁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그날 오후 학교는 겉으로만 평온을 되찾은 척했습니다. 수업은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방송이 나갔고 학생들은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 반쯤은 알고 반쯤은 모르는 상태로 웅성거렸죠. 교실 안에서도 수업보다 옆자리 친구와의 속삭임이 더 바빴습니다. 야, 하 선생 옷 진짜 찢어진 거 맞아? 한재민이 먼저 건드린 거래. 아니래, 선생이 밀었대.
진실은 이미 여러 갈래로 갈라진 채 복도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래들은 저마다 조금씩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교무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이윤의 빈 자리를 힐끔거리는 시선, 괜히 프린터 소리만 크게 울리는 정적, 그리고 누구도 먼저 입 밖에 내지 못하는 불안이 뒤섞여 있었죠. 박종구는 행정실장에게 외부 민원 전화를 차단하라고 지시했고, 생활지도부장에겐 학생들 휴대전화 영상이 퍼지지 않도록 단속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미 몇몇 학생들이 멀리서 찍은 장면 일부를 서로 돌려보고 있었죠. 정면은 아니었지만 한재민이 하이윤 쪽으로 달려들고 옷이 찢어지는 듯한 순간이 희미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화질은 나빴고 각도도 좋지 않았지만 그 영상 하나만으로도 학교가 끝장날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알았습니다. 교장은 여전히 자기 통제 안에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실상은 이미 그 통제 바깥으로 조금씩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오민석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점점 더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단지 피해 교사를 돕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이라 여겼습니다. 사건 현장 앞에서 굳어버린 자신이 부끄러웠고 그 부끄러움이 계속 가슴 언저리를 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죄책감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감각이 자꾸 올라왔습니다. 하이윤이 복도에서 전화를 걸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흔들리거나 울먹이는 게 아니라 마치 현장 상황을 상급자에게 보고하듯 정확하고 짧게 말하던 태도, 감정을 완전히 걷어낸 채 사실만 전달하는 그 방식, 통화를 마친 뒤 곧바로 달라진 눈빛, 그건 일반적인 교사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사람, 아니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얼굴로 살아온 사람에게서나 나올 법한 정적이었습니다. 한편 하이윤은 보건실 옆 작은 교사 휴게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학교 체육복 대신 검은 목폴라와 짙은 회색 재킷을 걸친 그녀는 전보다 훨씬 차갑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옷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인상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죠. 체육교사 하이윤이 아니라 전혀 다른 직함을 가진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거울 앞에서 찢어진 옷을 천천히 접는 손길엔 감정이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목 안쪽에 남아있는 오래된 흉터를 바라보는 눈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죠. 세월을 이겨낸 사람의 피로가 아니라 세월 내내 무언가를 억누르며 살아온 사람의 피로였습니다. 그때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오민석이 들어왔습니다. 미안하다고, 자신이 더 빨리 막았어야 했다고,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하자고 말했습니다.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이윤은 고개를 저으며 짧게 답했죠. 지금 단계는 이미 지났어요. 그 한마디에 오민석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지금 단계는 지났다는 말은 이 사건이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 수준을 이미 넘어선 무언가가 되었다는 뜻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경찰 신고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뜻처럼. 그리고 그 판단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오민석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민석은 우연을 가장해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예전에 혹시 군인이셨어요? 그 질문에 하이윤은 처음으로 오민석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놀랐다기보다 여기까지 알아챘느냐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이윤은 대답 대신 책상 위에 놓인 학생 명부를 펼쳤죠. 그리고 한재민 이름에 표시된 긴 상담 기록들을 손끝으로 천천히 훑었습니다. 폭행 의심, 금품 갈취 의심, 여학생 협박, 담임 교체 요청, 외부 민원 취소.
한 줄 한 줄이 전부 덮여온 흔적이었습니다. 누군가 계속해서 지우고 무마하고 없었던 일로 만들어온 기록들이었죠. 하희우는 그 흔적들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남아있던 이유는 학생들 때문이었어요. 한재민 같은 아이를 바로 잡아줄 어른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 말엔 자기 연민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이었고 그래서 더 무거웠습니다. 그 무렵 학교 후문 쪽에서는 정체불명의 중년 남성이 경비실과 잠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초라한 모습이라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러나 그 남자는 경비에게 밀리지도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교무동 쪽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발을 딛고 선 자세가 밀린다고 해서 넘어질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교문 밖에 세워진 검은 차량에서 내린 정장 차림 남성 둘이 그를 발견하고 곧장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상관에게 하듯 자연스럽게 몸이 먼저 반응하는 자세였죠. 그 장면을 우연히 창문 너머로 본 행정실 직원 하나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분위기가 너무 뒤숭숭해 누구도 크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중년 남성은 과거 하이윤의 상관이었던 전 특수작전사령부 인사검증실장 윤태식이었습니다. 하이윤이 직접 부르진 않았지만 그 연락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스스로 먼저 움직인 것이었죠. 윤태식은 하이윤과 잠깐 마주치자마자 상황을 다 이해한 듯 했습니다. 말보다 눈이 먼저 대화를 나눴습니다. 끝까지 안 부르려고 했지. 그 한마디에 하이윤은 짧게 한숨을 내쉬었죠. 윤태식은 찢어진 옷자락을 보며 눈빛이 싸늘해졌지만 감정적으로 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물은 건 가해 학생의 이름, 보호자 배경, 학교 내부 협조 여부였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상황 분석이었죠. 그 짧은 문답만으로 윤태식은 전체 그림을 파악했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권 문제가 아니다. 권력을 믿고 민간 교육기관 안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지우려 한 거다. 오민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 지금 학교 교사 둘의 대화를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작전회의의 초입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감각이 이 상황이 자신의 상상보다 훨씬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교육청 감사관 김도연이 예고 없이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박종구는 황급히 현관으로 나와 반가운 척했지만 김도연은 악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에 발을 들이자마자 곧장 말했죠. 오전 사건 관련 자료 전부 제출하십시오. 해당 교사, 학생, 교장, 생활지도부장, 운영위원장 모두 분리 면담하겠습니다. 박종구가 당황하며 교육청까지 오실 일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수습 중입니다라고 웃어 보였지만 김도연은 싸늘하게 받아쳤습니다. 오늘부터는 내부가 아닙니다. 그 말에 교장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종구는 아직 몰랐습니다. 김도연 역시 단순 감사관이 아니며 하이윤의 군 시절 기록 일부를 열람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라는 사실을, 그리고 오늘 이 학교 안에서 박종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직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해가 기울 무렵 사건은 학교 내부를 넘어 지역 전체로 번질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퍼진 짧은 영상이 학부모 단체방으로 넘어갔고 곧 여교사가 학생을 밀쳤다더라, 학생이 먼저 희롱했다더라는 식의 서로 다른 말들이 뒤섞여 떠돌기 시작했죠. 단체방 특유의 속도로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 사실처럼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우리 애가 봤는데 선생이 먼저 손을 댔대요라고 올리면 또 누군가 아니에요.
한재민이 먼저 건드렸다고 하던데라고 받아쳤습니다. 진실보다 빠르게 퍼지는 건 언제나 왜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왜곡의 방향은 누가 더 힘을 쥐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곤 했죠. 국회의원 한기석 측은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녁도 되기 전에 지역 언론 한 곳에 체육교사의 부적절한 학생 대처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 초안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기사 안에는 익명의 학부모 증언이 들어 있었고 한재민이 먼저 손을 쓴 정황은 어디에도 없었죠. 피해자를 가해자로 바꾸는 데엔 정확한 사실보다 먼저 뿌린 프레임이 더 중요하다는 걸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사 한 줄이 사람 하나를 얼마나 쉽게 뒤집어 놓을 수 있는지 그들은 이미 여러 번 경험해 봤을 것이었습니다. 교장 박종구는 그 흐름에 편승했습니다. 그는 교무회의를 소집해 학생 인권과 교권 모두를 고려해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자고 말했습니다. 말은 균형 잡혀 보였지만 그 자리의 실상은 달랐죠. 하희윤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슬그머니 넘기려는 자리였습니다. 발언의 방향이 교묘하게 그쪽으로 흘렀고 누구도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교사들은 입을 다물었고 일부는 살아남기 위해 고개를 끄덕였죠. 교무실 안에서 침묵은 동조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희윤은 회의실 맨 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 편을 대놓고 들지 못하는 동안 한재민은 이미 병결 처리된 채 집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보호받는 쪽은 가해자였고 격리되는 쪽은 피해자였습니다. 회의 끝 무렵 박종구는 하희윤에게 잠정 수업 배제를 통보했습니다. 공식 징계는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상 대기 발령과 다름없는 조치였습니다. 혼란이 가라앉을 때까지만이라는 말을 덧붙였지만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는 박종구 본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피해자를 격리해 입을 막겠다는 의도가 그 통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하희윤은 그 말을 듣는 내내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예상한 수순이었다는 듯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박종구를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그 불편함의 정체를 정확히 짚어내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하희윤은 교실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운동장엔 해가 기울고 있었고 아이들 웃음소리도 이제 거의 사라져 있었죠. 텅 빈 복도를 걷는 하희윤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지만 발걸음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 화장실 앞에서 여학생 둘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둘은 평소 한재민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학생들이었습니다. 얼굴에 긴장이 역력했고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둘 중 키가 작은 쪽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선생님, 이거 지우라고 했는데 저희가 몰래 저장해놨어요. 내민 휴대전화 화면엔 체육창고 앞 장면이 더 길게 담겨 있었습니다. 한재민이 먼저 하희윤을 밀치고 옷을 거칠게 잡아당기고 가만히 있으면 조용히 끝난다라고 윽박지르는 소리까지 희미하게 들어가 있었죠. 완벽한 결정타는 아니었지만 최소한 진실의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하희윤은 그 화면을 한번 확인하고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아주 잠깐 표정이 누그러졌죠. 단단하게 잠겨있던 얼굴에서 처음으로 온기 같은 것이 스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이건 너희가 세상에 직접 맞설 필요 없는 일이다. 그 말엔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마음과 이제부터 벌어질 일의 규모를 알기에 섣불리 개입시키지 않겠다는 결심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가 붉어진 채 한참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반격은 더 비열해졌습니다.
그날 밤 하이윤의 원룸 앞 골목에 수상한 남성 둘이 나타나 주변을 서성거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진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일부러 인기척을 내며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공포를 심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담배 연기가 가로등 불빛 아래로 천천히 퍼지는 동안 한 남성이 전화로 크게 말했습니다. 안에서 들으라는 듯 일부러 목소리를 높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냥 겁만 주면 돼. 선 넘으면 의원님이 시끄러워하셔. 그 말은 협박이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스스로 드러내는 어리석은 발설이기도 했습니다. 하희윤은 실내 불을 끄고 그 소리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몸엔 조금의 동요도 없었죠. 오히려 현관 옆에 세워둔 우산의 위치, 창문 반사각, 골목 가로등의 사각지대까지 한 번에 계산하듯 시선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두려움에 경찰부터 불렀겠지만 하이윤은 이건 단순 협박이 아니라 상대가 얼마나 저열한지 스스로 증명하는 행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저열한 사람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흔적이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까지 이미 머릿속에서 정리되고 있었죠. 두려움이 아니라 계산이 그 어둠 속 하이윤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김도연 감사관은 교육청 회의실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별도의 보고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군 수뇌부 직속 비공개 감찰 라인이었죠. 대상자 하이윤, 신분 노출 가능성 높음, 민간 교육 현장에서 정치권 연계 인물과 충돌, 은폐 시도 확인. 보고를 받은 상급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필요시 보호 조치 우선. 공개는 하이윤 본인 의사 확인 후 진행. 김도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이윤이 군을 떠난 뒤 어떤 조건으로 민간에 내려왔는지, 왜 공식 기록에서조차 이름이 흐릿하게 처리됐는지, 그리고 그런 인물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 만큼 이번 사건이 얼마나 중대한지도요. 서류 위 이름 석자가 이 사건을 전혀 다른 무게의 것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오민석은 하이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엔 긴장이 배어 있었죠. 학교 서버에서 상담 일지 일부가 지워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재민 관련 기록들이 누군가 손을 써 없애고 있다는 것을. 오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하이윤은 잠시 생각한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장실 복도 CCTV 백업부터 확보해 주세요. 오늘 안에. 명령도 부탁도 아닌, 그러나 거절할 수 없는 어조였습니다. 전화가 끊긴 뒤 오민석은 한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확신이 왔습니다. 하이윤은 결코 우연히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위기에 몰릴수록 더 냉정해지고 감정을 뒤로 미룬 채 가장 먼저 전장을 정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 학교에서 진짜 싸움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인지 오민석은 그날 밤 처음으로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 정문엔 평소 없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역 기자 몇 명이 벌써 학교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어제 그 사건 학교 맞냐는 말이 오갔죠. 카메라를 들고 교문 앞을 왔다 갔다 하는 기자들을 본 학생들은 저마다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이 다시 단체방으로 올라가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학교 안은 겉으로는 정상 운영되는 척했지만 실상은 이미 여기저기서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교사들은 아침 조례를 마치자마자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고 행정실 전화는 아침부터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박종구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서둘러 대책회의를 열었고
한기석 의원실에서도 법률 대리인을 학교로 보냈습니다. 피해자 보호나 학생 선도는 없었습니다. 오직 누가 먼저 프레임을 쥐느냐, 누가 먼저 책임을 전가하느냐만이 논의되고 있었죠. 그런데 회의 시작 10분 전 교무동 복도 끝에서 묵직한 구둣발 소리가 울렸습니다. 처음엔 하나였다가 곧 여럿이 되었죠. 정장 차림 남성 셋과 함께 걸어오는 하이윤의 모습은 어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어깨는 더 펴져 있었고 시선은 복도 끝을 향해 곧게 뻗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찢어진 옷자락을 움켜쥐고 복도에 서 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 복도가 자기 것이라는 듯 걸어오고 있었죠. 더 이상 숨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리에 돌아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본 행정실 직원 하나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걸 몸이 먼저 감지한 것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교장, 한기석 측 변호인, 생활지도부장, 운영위원장, 몇몇 교사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한재민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변호인은 오히려 자신만만했죠.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탁 올려놓으며 자리를 잡는 그 태도 자체가 이미 이 자리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선언하는 것 같았습니다. 학생의 인권 침해와 교사의 과잉 대응, 학교 명예 실추 문제를 들어 하이윤의 직무배제를 공식화하고 합의안을 제시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변호인 옆에 앉은 박종구는 그 계획에 편승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운영위원장은 이미 동조하는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있었죠. 그때 김도연 감사관이 회의실 문을 닫고 정식 문서를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이 자리부터는 교육청 합동 특별조사와 외부 협조기관 참관 하에 진행됩니다. 박종구가 외부 협조기관이 어디냐고 묻자 김도연은 서류 한 장을 조용히 밀었습니다. 그 문서 상단엔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없는 기관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종구는 처음엔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눈으로 글자를 읽었지만 뜻이 바로 들어오지 않는 표정이었죠.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이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얼굴빛이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소파 쿠션이 꺼지듯 아주 천천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하이윤은 그 자리에서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자랑하듯 늘어놓지도 않았죠. 다만 신원 확인용 비공개 문서와 작전 경력 일부가 봉인 해제된 형태로 제시되었고 회의실 안 사람들은 그것이 농담도 협박도 꾸며낸 신분도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문서는 조용했지만 그 무게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한기석 측 변호인은 군 경력이 이 사건과 무슨 상관이냐고 버텼습니다. 목소리엔 아직 여유가 남아 있었지만 서류를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김도연은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조직적 은폐, 공적 기록 삭제 시도, 외부 협박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일반 교사 한 명이냐 아니냐는 지금부터 여러분 책임의 무게를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그 말은 단순히 하이윤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사건은 지방학교의 추문이 아니라 국회의원 일가가 군 고위비밀 인력 출신 민간인을 상대로 증거인멸과 협박을 시도한 사안으로 제정이 된다는 뜻이었죠. 그 한 문장이 회의실 안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변호인은 잠시 말을 잃었고 생활지도부장은 갑자기 서류를 내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운영위원장은 팔짱을 풀었죠.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주도권을 쥔 쪽이 어딘지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판 자체가 뒤집혀 있었습니다.
박종구는 의자에 앉은 채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어제까지 하이윤을 힘없는 기간제 교사쯤으로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정규 전환을 빌미로 입막음할 수 있는 사람, 억울해도 결국 참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눈앞에 서 있는 하이윤은 학교 체육복 입고 운동장을 뛰던 조용한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차원의 비공개 임무를 수행하다 민간으로 내려온 사람, 그리고 필요할 경우 지금 이 자리에 누구보다 더 큰 권력망을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박종구는 그 사실보다도 더 무서운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그걸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먼저 내세운 적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처음부터 힘을 흔들지 않는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이었죠. 그 직후 오민석이 확보한 복도 CCTV 영상, 학생들 휴대전화 영상, 서버 삭제 로그 자료가 차례로 제출됐습니다. 생활지도부장이 밤새 상담 기록 일부를 수정하려 한 흔적, 운영위원장이 학부모 단체방에 특정 여론을 흘린 정황, 한기석 의원실 보좌관 번호와 연결된 통화 기록까지 드러나기 시작했죠. 자료 하나하나가 올라올 때마다 회의실 안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식은땀을 흘렸고, 누군가는 발뺌을 시도했고, 누군가는 갑자기 말을 잃었습니다. 단단하게 짜여 있다고 믿었던 구조가 자료 하나씩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하이윤은 감정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누군가를 손가락질하지도 않았죠. 그 침착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분노에 휩쓸린 사람이 아니라 이미 어디까지 무너뜨릴지 정해놓은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있되 그것을 무기로 쓰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도연이 한재민의 징계 이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참고 자료가 있다며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과거 타 학교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여교사를 협박하고 사건을 돈으로 무마한 정황, 여학생 사진 유포 의심, 폭행 의혹 진술서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건 뒤에는 늘 한기석 의원실이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죠. 이제 이건 단순한 버릇없는 학생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이 괴물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보여주는 연속 범죄의 구조였습니다. 그 구조가 이 회의실 안에서 처음으로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정오 무렵 결국 한기석 의원이 직접 학교로 내려왔습니다. 검은 승용차 여러 대가 교문 앞에 줄지어 멈춰 섰고 수행비서들과 경호 인력이 먼저 내려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학생들 사이에선 진짜로 큰일이 났다는 웅성거림이 빠르게 퍼졌죠. 몇몇은 교실 창문에 매달려 내려다봤고 복도에 나와 있던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국회의원이 직접 학교에 나타났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사건의 크기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기석의 표정엔 위기감보다 불편함이 더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나서야 할 만큼 일이 커졌다는 것에 대한 짜증이었죠. 학교쯤은 압박하면 되고 교육청쯤은 사람을 움직이면 되고 피해 교사 한 명쯤은 명예훼손이든 품위손상이든 걸어서 잠재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엔 오랫동안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다뤄온 사람 특유의 오만이 배어 있었습니다. 한기석은 들어오자마자 교장에게 언론 통제를 제대로 못했냐고 낮게 화를 냈습니다. 박종구는 굽신거리며 상황을 설명했지만 한기석은 듣는 둥 마는 둥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수행비서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전화를 받으면서도 박종구를 향해 고갯짓으로 움직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여러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그 모습은 능숙해 보였지만
실은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다른 종류의 것인지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통제해온 방식이 이번에도 통할 것이라는 확신, 그 확신이 그를 가장 위험한 자리로 밀어넣고 있었죠.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기석이 들어서는 순간 그의 시선이 하이윤을 향해 짧게 멈췄습니다. 아는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학교 사건 현장에 있어선 안 되는 종류의 침묵과 분위기가 그 자리에 깔려 있었습니다. 뭔가 달랐습니다. 회의실 안 사람들의 표정이 자신이 예상한 것과 달랐고 테이블 위 자료의 양도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한기석은 그 위화감을 느꼈지만 오래된 습관이 그것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지도 않고 곧바로 강공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재민이도 충격이 커요. 선생님도 적당히 하시죠.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이쯤에서 정리하자는 것, 더 끌고 가면 당신이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었죠. 그 말에 회의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적당히 하라는 말. 아들이 여교사의 옷을 찢고 협박했는데도 충격은 가해자가 받았다고 말하는 태도. 그 한마디가야말로 이 집안이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변명도 포장도 유감 표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힘으로 눌러온 사람이 힘으로 누르겠다고 말하는 것이었죠. 오민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먹을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도연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이유는 천천히 한기석을 바라봤습니다. 분노에 찬 눈도 눈물에 젖은 눈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하고 냉정한 눈빛이었죠. 오래전 수많은 위기 상황 속에서 단련된 눈, 흔들리면 지는 자리에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법을 익힌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하이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의원님은 지금까지 아드님이 망가뜨린 사람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한마디에 한기석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누군가 자기 앞에서 그렇게 또렷하게 감정 없이 책임을 묻는 상황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권력 앞에서 사람들은 보통 움츠러들거나 격앙되거나 둘 중 하나였는데 지금 눈앞의 여자는 그 어느 쪽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묻고 있었습니다. 그 담담함이 한기석을 처음으로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김도연이 새로 도착한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밤사이 확보된 골목 CCTV와 차량 번호 추적 결과였습니다. 하희윤 원룸 앞 골목을 배회하며 협박성 발언을 한 남성 둘이 한기석 지역구 사무실 외곽 인력과 연결된 정황이 확인된 것이었죠. 차량 이동 경로, 통화 내역, 시간대까지 맞아떨어졌습니다. 한기석은 즉시 부인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강했지만 이번엔 그 강함이 자신감이 아니라 당황함을 덮으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변호인이 옆에서 뭔가를 귓속말로 전했고 한기석의 표정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밟고 있다고 생각한 땅이 사실은 이미 꺼져가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감지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교육청 특별조사는 이제 경찰 참고 요청 단계까지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한기석은 처음으로 사태가 단순 해명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 생명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국면으로 넘어갔음을 실감했습니다. 그 깨달음이 얼굴 위로 번지는 걸 감추려는 듯 한기석은 잠시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운동장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점심시간을 맞아 뛰어다니고 있었죠. 한기석에게 그 풍경은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이윤에게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진짜 결정타는 다른 곳에서 날아왔습니다.
그동안 침묵하던 여학생 한 명이 학부모와 함께 학교에 와 정식 진술서를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한재민이 오래전부터 특정 여학생들을 협박하고 촬영을 암시하며 지배해 왔다는 내용이었죠. 진술서를 건네는 학부모의 손이 떨렸고 옆에 선 학생은 고개를 숙인 채 울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처음엔 절대 말하지 않겠다며 울기만 했지만 어제 하이윤이 자기 대신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 더는 숨고 싶지 않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목소리가 몇 번이나 끊겼지만 말만은 분명했습니다. 선생님은 끝까지 참으셨어요. 저희 다칠까봐. 그 말은 회의실 안어른들이 쏟아낸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힘없는 교사라 무시당하던 하이윤이 사실은 누구보다 먼저 학생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이 아이의 입으로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기석은 그제야 표정을 바꿔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치료비, 위자료, 재단 차원의 사과, 학교 발전 기금, 원하는 자리까지 꺼내들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돈과 힘으로 환산해 제시했죠. 평생 그 방식이 통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이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조용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죠. 전 제자리 원한 적 없습니다. 다만 아이들 앞에서 어른이 얼마나 추해질 수 있는지 오늘 정확히 남기고 싶을 뿐입니다. 그 말은 처벌을 넘어서 기록을 남기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돈으로도 자리로도 살 수 없는 종류의 대답이었죠. 한기석은 처음으로 자신이 상대를 완전히 잘못 읽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한재민은 보호자 동석하에 특별 면담을 받게 됐습니다. 처음엔 반성문 한 장으로 끝날 일인 줄 알고 들어온 한재민은 영상, 진술서, 서버 기록, 외부 협박 정황 자료가 차례로 놓이자 얼굴빛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입술이 말랐고 다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찢어버린 여교사가 단순히 불쌍한 선생이 아니라 자기가 평생 이름조차 쉽게 부르지 못할 위치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자 그 오만하던 표정은 처음으로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하이윤은 그 공포를 즐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갑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서운 건 내가 누군지 알게 돼서가 아니다. 내가 지금껏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 말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한재민이 평생 안고 가야 할 문장이었어요. 사건은 이제 학교 담장을 넘어 전국 단위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한기석 아들의 학교폭력, 여교사 모욕, 증거인멸 정황, 외부 협박 의혹까지 한꺼번에 묶이자 기자들은 더 이상 지연면 기사로 끝낼 분위기가 아니었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엔 한기석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전국 단위 방송사 두 곳에서 취재 요청이 학교로 들어왔습니다. 교문 앞엔 카메라가 늘었고 학부모들의 전화는 더 거세졌습니다. 하루 만에 상황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하이윤은 조용했습니다. 언론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부했고 자신의 이름이 기사에 오르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알리며 영웅처럼 소비되는 걸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녀가 원하는 건 자신을 위한 명예회복이 아니었습니다. 학교 안에서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아이들이 더는 침묵을 배우지 않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점에서 하이윤은 마지막까지 군인이었습니다. 자신보다 보호 대상을 먼저 두는 사람. 단지 그 대상이 이제는 전장의 전우가 아니라 교실의 아이들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교장 박종구는 결국 교육청 직권으로 업무 배제됐습니다. 통보를 받은 순간 박종구는 말이 없었습니다. 항의도 변명도 없었죠. 그저 교장실 책상 위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50년 가까이 교직에 몸담아온 사람이 마지막을 맞는 방식치고는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가 선택한 방식의 결과였습니다. 진실보다 생존을 선택했고 사람보다 권력을 선택했고 그 선택들이 쌓여 결국 이 자리에 이른 것이었죠. 오민석은 참고인 자격으로 남아 자료 정리에 협조했고 생활지도부장과 운영위원장은 각각 허위보고와 부당개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한때 그렇게 단단해 보이던 학교 권력 구조는 생각보다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원칙 위에 세워진 구조가 아니라 두려움 위에 쌓인 구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 더 강한 눈빛으로 정면을 바라보는 순간 비겁함으로 유지되던 질서는 한순간에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한재민을 향한 징계 절차는 속도를 냈습니다. 기존에 덮여있던 사건들까지 재조사되며 더는 아버지 이름으로도 막을 수 없는 지점까지 끌려왔죠. 타 학교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무마된 사건들, 여학생 협박 의혹, 금품갈취 정황까지 하나씩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버티던 한재민도 여학생 진술과 과거 기록, 자기 친구들의 진술 번복이 이어지자 결국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너짐은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거나 울거나 하지 않았죠. 그냥 천천히 마치 오래된 건물이 기초부터 흔들리듯 조금씩 꺼져갔습니다. 오만하게 세상을 내려다보던 눈이 처음으로 아래를 향했고 무엇이든 막아줄 거라 믿었던 아버지의 이름이 이제는 자신을 더 깊은 곳으로 끌어내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한재민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허술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알았습니다. 하희우는 그 무너짐을 지켜보면서도 감정적인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꾸짖거나 망신을 주지 않았죠. 분노를 드러내지 않았고 우월감을 내비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마지막 면담 자리에서 한재민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그 자리엔 변호인도 학부모도 교사도 없었습니다. 하희우는 오랫동안 한재민을 바라봤습니다. 공포로 굳어있는 얼굴,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할지 모르는 눈,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마주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하희우는 낮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무너지는 건 내가 세서가 아니다. 내 잘못을 어릴 때 바로잡지 않은 어른들이 널 여기까지 끌고 왔기 때문이다. 그러니 평생 내가 한 짓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게 시작이다. 벌보다 더 깊은 말이었습니다. 한재민은 처음으로 자기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하는 시작선에 섰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 느낌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지만 적어도 그 말이 오래 남을 것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가장 극적인 장면은 엉뚱한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학교는 사태 수습 차원에서 전교생 대상 특별 인권 교육과 교권 보호 교육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 하희윤에게 강단에 서달라고 요청했죠. 하지만 하희윤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자신이 피해자로서 학생들 앞에 소비되는 걸 바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교육이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해도 자신이 무대 위에 서는 순간 이 사건은 한 교사의 고통담으로 소비되고 마는 것이었죠. 하희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대신 오민석이 마이크를 잡고 강당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고쳐주더니 잠시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른이 침묵하면 가장 나쁜 사람이 가장 큰 목소리를 갖게 됩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이 그 말의 무게를 느끼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지난 며칠 동안 직접 목격한 일이 그 문장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뒤쪽 출입문 근처에 조용히 서 있는 하이윤을 몇몇 학생들이 발견했습니다. 강단에 서지 않겠다고 했지만 아이들 곁을 완전히 떠날 수는 없었던 것이었죠. 처음엔 한두 명이 알아봤고 그 시선이 퍼지면서 하나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다가 곧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하나둘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없는 인사였습니다. 사과인지 감사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그러나 분명히 진심인 고개였습니다. 그중 어제 영상을 저장해둔 여학생은 울음을 끝내 참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렸고 옆 친구가 등을 감쌌습니다. 하이유는 강당 끝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도 괜찮다는 듯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장면 하나가 긴 사과문보다 더 크게 남았습니다. 아이들은 그날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 지르지 않고도 사람을 바로 세운다는 것을. 그날 저녁 윤태식은 학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하이윤과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는 식어가고 있었고 둘 사이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전장에서 살아온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한 침묵이었죠. 윤태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정도면 민간 신분 유지가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차라리 원래 있던 자리로 복귀하는 편이 안전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둘러 말했지만 하이유는 그 뜻을 정확히 알아들었죠. 윤태식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방식으로 자신이 아는 유일한 방식으로 하이윤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이윤은 창밖을 한번 바라보더니 조용히 웃었습니다. 피로도 상처도 분노도 모두 지나간 뒤에야 나올 수 있는 미소였습니다. 처음으로 인간적인 얼굴이었죠. 전 여기서 더 할 일이 있어요. 그 말은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윤태식은 잠시 하이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는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이 한번 정한 것은 바꾸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학교 불빛이 멀리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교실 불빛이었습니다. 하이유는 그 불빛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돌아갈 곳을 알고 있는 사람의 안도가 담겨 있었어요. 며칠 뒤 학교에는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상담실 문 앞엔 더 이상 눈치만 보던 학생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고 그동안 침묵하던 교사들 중 일부는 학생 생활 기록 정리 방식부터 다시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있던 방식을 바꾸는 일은 언제나 어색한 법이니까요. 그러나 그 어색함 속에서도 변화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복도에서 친구를 밀치던 아이가 멈칫하는 일이 생겼고 교사들이 학생 상담 기록을 더 꼼꼼하게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혁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썩은 물이 고여있던 학교 안에 작은 물길 하나가 뚫린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변화였죠. 물길은 처음엔 가늘지만 결국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에 하이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 학교 안 사람들은 오래 기억할 것이었습니다. 하이윤은 공식적으로 명예회복 조치를 받았습니다. 교육청은 사과문을 발표했고 잠정 수업 배제 조치는 공식 철회됐습니다. 복직 의사를 묻는 제안이 정식으로 들어왔을 때 하이윤은 며칠간 대답을 미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 며칠 동안 하이윤이 무엇을 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오민석만이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하이윤이 그 며칠을 학교 근처 공원 벤치에서 보냈다는 것을.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돌아오면서 지나가는 아이들을 바라보거나 책을 읽거나 그냥 하늘을 올려다보며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겠죠. 오랫동안 무언가를 버티며 살아온 사람에게 그런 시간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뒤 하이유는 조용히 학교로 돌아오겠다고 답했습니다. 별도의 언론 발표도 기념식도 공개사과 퍼포먼스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학교 복귀 첫날 아침 하이윤이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 몇몇 학생들이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흘깃보고 지나쳤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멈춰서서 바라보는 아이도 있었고 작게 고개를 숙이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전처럼 하이윤을 만만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부담스럽게 영웅 취급하지도 않았죠. 그 균형이 정확하게 하이윤이 원한 방식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되 아무도 이전의 자신처럼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되는 것. 교실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바뀔 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학교 안에서 힘없는 사람을 짓밟는 일이 아무 데가 없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만큼은 이제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첫 수업은 2학년 체육이었습니다. 하희유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체육관으로 들어섰습니다. 긴 소매 체육복, 바람막이, 그리고 조용한 걸음걸이까지 전부 예전 그대로였죠. 학생들은 처음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희유는 출석을 부르고 준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에 대한 언급도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냥 수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함이 오히려 더 강하게 전달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어도 이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아이들에게 충분한 메시지가 됐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하희윤이 체육관 문을 잠그고 돌아서는데 문 앞에 작은 종이백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두고 갔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희윤은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안에는 서툰 글씨로 쓴 쪽지 하나와 새 체육복 한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엔 또박또박 눌러 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아무 말도 못해서 죄송했어요. 그래도 선생님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하희유는 한동안 그 쪽지를 바라봤습니다. 글씨가 반듯하지 않았습니다. 힘을 줘서 꾹꾹 눌렀었지만 군데군데 삐뚤어진 글씨였습니다. 그 삐뚤어짐 안에 아이가 얼마나 오래 망설였는지가 담겨 있었죠. 하희유는 천천히 쪽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어떤 훈장보다 무거운 위로였습니다. 눈가가 잠깐 뜨거워졌지만 하희유는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혼자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한기석 의원은 결국 해당 사건과 관련한 의혹들이 연달아 보도되면서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됐고 지역구 여론도 급격히 돌아섰습니다. 평생 권력으로 덮어온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는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한재민은 중징계 처분을 받고 전학 조치됐습니다. 새 학교에서 어떻게 지낼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하희윤의 말이 그 아이 안 어딘가에 남아있기를 어쩌면 하희윤 자신도 바라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벌보다 말이 더 오래 남는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람을 바꾸는 건 두려움이 아니라 자각이고 자각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이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운동장 전용놀 아래서 펼쳐졌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도록 체육용품을 정리하던 하희윤 곁에 오민석이 다가왔습니다. 공 바구니를 함께 옮기며 한동안 말이 없다가
오민석이 멀리 하늘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궁금한데요. 선생님, 예전엔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 하희윤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붉게 물든 구름 사이로 바람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죠. 운동장 끝 나무들이 그 바람에 조용히 흔들렸고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하희윤은 잠시 그 풍경 안에 머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목까지 버티던 사람이었죠. 그 짧은 대답엔 설명할 수 없는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구를 구했고 무엇을 잃었고 왜 이제는 아이들 곁에 남고 싶은지까지 길게 말하지 않아도 다 전해질 만큼 깊은 무게가 있었죠. 오민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선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미 충분히 전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 교문 밖에 검은 차량 한 대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떠났습니다. 윤태식이었습니다. 그는 창문 너머로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 하희윤을 보고 더는 부르지 않기로 한 사람처럼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엔 아쉬움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리를 찾은 사람을 보내는 사람의 홀가분함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차량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동안 운동장엔 여전히 하희윤과 아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운동장을 가로질렀고 하희윤의 바람막이 옷자락이 그 바람에 가볍게 펄럭였습니다. 찢어졌다 새로 꿰맨 자리가 아니라 처음부터 멀쩡했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펄럭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누가 더 큰 힘을 가졌느냐의 승부가 아니었습니다. 힘을 가졌으면서도 끝까지 함부로 쓰지 않은 사람과 작은 권력을 믿고 사람을 짓밟아온 사람의 차이가 만든 결말이었죠. 한재민의 최후는 단순히 벌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방식으로 길러졌는지, 그리고 자신이 무너뜨리려 했던 사람이 얼마나 높은 품격으로 끝까지 자신을 상대했는지를 평생 잊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진짜 최후였습니다. 반대로 하희윤은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빛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정체를 숨긴 채 모욕과 억울함을 견디면서도 아이들을 먼저 지키려 했기 때문에 더 크게 빛났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끝까지 사람답게 버티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학교 운동장은 그날 저녁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